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드디어 5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의 관념상 5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숫자였는데 어찌되었던 드디어 그러한 숫자에 도달하게 되어서 참 감기무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그깟 5회가 왜 이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건지. 어찌되었건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 회 한 회 또 밟아 나가면 5회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는 숫자인 10회도 금방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10회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제가 다루는 애니메이션의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죠. 한 회당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은 애니메이션 10편 정도를 제가 감상하는 게 되겠네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들, 개인적인 감상들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제가 오랜만에 사실 5회를 녹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각서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이야기들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의 첫 코너에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4회 때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다뤘었죠. 목소리의 형태를 다뤘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다시 PV 애니메이션으로 회귀를 해서 제가 주력적으로 즐기는 장르, 일상물을 한번 다뤄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라디오를 계속 들어주신 분들이라면은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정말 일상물을 좋아해요. 1회 때는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 3회 때는 천체전사 썬레드. 계속 퐁당퐁당 하면서 일상물을 다뤘다가 다른 장르를 다뤘다가 또 일상물을 다뤘다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의적인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시시콜렁한 소리는 여기서 각서를 하도록 하고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대략적인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본격적으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일상물입니다. 여기만 말씀을 드려도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쪽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정적인 힌트 하나. 이 작품 비교적 최근 극장판이 개봉한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힌트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산도 모래도 산나무도 있어서 나는 여기가 정말 좋아. 애니메이션 논논비오리 일기입니다. 전교생이 5명인
아사히 가오카 분교. 겨울이 끝나고 봄의 발소리가 들리는 산골에서 변함없이 느긋한 일상을 보내는 소녀들. 나무를 따고 꽃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여유만만하고 싱그러운 그녀들의 계절맞이 방법을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재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논논비오리는 일상물이라는 베이스에 시골이라는 변주를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존의 미소녀 일상물들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계시는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주로 이런 작품들은 학원이라던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배경에서부터 그러한 미소녀 일상물들과 확실하게 차별점을 갖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었고 또 개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 설정 덕분에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챙겨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이렇게 장르에 독특한 변주, 즉 설정을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략적인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다뤘던 작품들, 가령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썬레드라던가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고 또 우리들이 고평가하는 일상물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설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럭키스타나 케이온, 그리고 알바 뛰는 마왕님,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싶어 같은 그런 작품들 말이죠. 각각 오타쿠랑 밴드, 그리고 선악의 개념, 특이한 신체 개성, 이런 것들이 일상물에 녹아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 그렇게만 평가를 하면은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하대를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설정만 독특한 게 아니라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도 일상물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라디오상에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느낀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텐데요. 저는 논논비오리 일기만 다루도록 할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상 1기와 2기, 그리고 뭐 극장판,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기가 좀 어려워서 1기만 열심히 보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선 겁니다. 저번 천체전사 썬레드처럼 어느 정도 회차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2기나 극장판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럴 만한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 작품이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작중 배경인 시골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은 시골의 여유로움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철저했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이 과연 시골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작중에서 우리들이 느끼기에 시골의 비중이 굉장히 큰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가불론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기대하고 이 작품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다. 첫 번째로 도시 출신이 얼마만큼 시골에 적응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얼마만큼 리얼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농촌의 삶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시골 삶에 있어서의 고충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소 애매모호한 감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근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언급했던 도시 출신인 사람이 얼마만큼 시골에 적응을 할 수 있는가, 그 적응기를 얼마만큼 리얼하게 다루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작품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1회에서 충분히 전달되고 해소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리고 2회부터는 캐릭터의 개성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시골이라고 하는 배경은 그냥 거칠애고 실질적으로는 캐릭터 쇼가 되었다. 저는 이런 감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1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 밭이라던가 가옥, 그리고 시냇물 등의 자연 경관을 상당히 비중 있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혹은 굉장히 여유롭게 많은 분들이 시골의 그 감상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게끔 제작진이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아름답고 미려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시골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이 뒤에 호타루라고 하는 도시 출신 캐릭터가 전학을 오면서 시골의 특성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학교가 초, 중, 합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딱 한 교실만 존재한다는 것, 시골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속된 말로 말하면 깡촌, 그런 곳에 존재하는 분교를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수업이 다 자습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호타루가 전학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닥뜨렸을 때 상당히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분교이니만큼 건물의 관리가 다소 열악해 보이는 측면,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됩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 학교에서 빗물이 새는 모습들, 그리고 그 빗물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동이를 곳곳에 설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 대부분 사시니까, 그리고 혹은 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초중 합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의 분교를 다니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거의 느끼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금방금방 수리를 하잖아요, 업자를 불러서. 근데 이 작품은 뭐 업자를 불러서 금방 수리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오프닝에 시골이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언급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 학생 수가 적고 그만큼 학생들에 대한 편의를 잘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곧 도시 출신인 아이에게는 시골의 리얼한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이다 보니까 굳이 집의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가게라던가 편의점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호타루라고 하는 캐릭터로 하여금 문화 충격을 받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기 때문에 비교적 동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 작중에 등장했던 소라던가 아니면 너구리, 이런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또 시골의 특이점을 호타루라고 하는 캐릭터에게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중에 등장하는 1학년 여자아이 렌게, 이 캐릭터가 1화 내내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이야?'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 작중 주인공 일행들에게 이 부분을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독자들에게 이곳이 시골이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각인 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로 우리들은 시골이라고 하는 곳이 도시와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른 곳이고 이 부분에서 고충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회차에도 또 다음 회차에도 계속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1회의 제일 마지막 장면, 벚꽃나무 아래에서 점심시간에 나왔던 떡을 들고 주인공 일행들이 여유롭게 그 풍경을 감상하면서 간식 시간을 즐기는 그 장면이 실질적으로 호타루가 시골 생활에 적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타루가 서서히 벚꽃나무가 있는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때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감돌거든요. 그리고 호타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벚꽃나무에 가 있던 캐릭터들이 손을 흔들면서 호타루를 맞이할 때 호타루가 기지개를 펴면서 뭔가 정화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유의 여유를 되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등의 해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회부터는 시골이라고 하는 배경이 좀 무색하게 캐릭터들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게 그려지면서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조금 반감이 되고 캐릭터 간의 개그도 상당히 템포가 빨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호타루가 시골의 문화에 의해서 당황하는 모습들도 거의 그려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거로 만약에 이 작품을 도시 출신이 어떻게 시골에 적응하는지 이 부분이 얼마만큼 자세히 그려지는지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는 좀 못 미치는 작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두 번째 영역, 농촌의 삶이 과연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시골스러움을 우리들이 물씬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요. 우선 맛과자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내기, 냇가에서 시행하는 방학식, 그리고 무인 채소 가판대, 폭설이 내렸을 때 학교에서 숙박하는 것, 마지막으로 산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 렌게의 집안, 이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맛과자에 관한 에피소드라던가 모내기에 관한 에피소드는 확실하게 작중해서 중심 에피소드, 스토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큰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점이 굉장히 리얼하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모내기 장면만 봐도 단순히 스토리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이지 본격적인 농사 기술이 나온다던가 모내기 장면이 진지하게 그려지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맛과자집, 이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을 하면 요새 거의 보기가 드문데 예전에 골목 곳곳에 있었던 구멍가게 같은 걸 아마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맛과자에 대한 부분이 중심적으로 그려진다던가 맛과자 가게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향수 이런 것들이 아주 비중 있게 그려져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맛과자집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맛과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 맛과자집의 주인인 카에데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 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도 조금 미묘할 수도 있겠다.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밖에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뭐 냇가에서 방학식을 즐긴다던가 무인 채소 가판대가 있다던가 학교에서 숙박한다던가 하는 거는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시골적인 요소들이거든요. 특히 학교 숙박,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확실하게 규모가 있는 그런 장소에서
유년 시절이나 청소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은 다 느끼시는 바가 있을 텐데 폭설이 내렸다고 해서 집에 못 간 경우 없잖아요. 인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지역은 눈을 금방금방 치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갈 때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느긋느긋하게 걸어서 가는 경우는 있어도 '폭설이 내렸으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숙박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시골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그렇게 애로사항으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해당 에피소드의 내용을 보면 사실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이 주 포인트가 아니라 학교에서 숙박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주력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시골의 리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시골을 잘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언급했던 산 부자인 렌게의 집안 이 부분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정서로 표현하면 조상 묘자리에 해당하는 선산 이런 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집안 이런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뭐 중심 에피소드로 다뤄지는 건 아니고 렌게가 간단하게 언급만 하는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또 시골의 산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부동산 업자가 아닌 이상은 잘 체감상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TV 인기 예능 프로인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는 자연인들이 거의 대부분은 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다 산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주인이 있는 산에 뜬금없이 집을 짓고서 외지인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산을 소유하신 분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뭐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어쨌든 잠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면 중심 에피소드인 맛과자 에피소드나 모내기 에피소드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학교 숙박,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숙박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시골의 리얼함을 그리는 상당히 비중 있게 표현하는 부분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작품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가는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골의 리얼함을 표현하는 걸로는 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원인이 된 포인트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른이 부재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다수가 초, 중 학생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청소년기 아니면은 어린이 캐릭터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노는 것들이 주 포인트인 거지 밭일이라든가 시골에서 행해질 수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이 그다지 중심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굳이 중심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리얼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충에 대한 부분. 시골의 삶의 고충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포인트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우선 작중에서 또래가 없는 렌게의 모습.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여지로 다가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음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충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래가 없이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애틋하게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이 문화재. 문화재를 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작중에 등장하는 분교는 학생 수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체육대회라든가 문화제 같은 행사는 치를 수가 없겠죠. 이 부분도 제가 느끼기에는 고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편의시설, 편의점 같은 가게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게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난감과 같은 신문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일도 거의 없다는 거, 그 부분들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다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또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문화제 같은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점은 시골에 대한 고충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뒤에 설명했던 편의점이 없다는 거라든가 신문물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거는 작품에서 그렇게 고충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캐릭터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언급만 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애로사항 같은 느낌으로 전달되진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이 작품은 편수 대비 시골을 얼마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심을 해보면 사실 시골을 엄청나게 직접적이고 리얼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대할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인간극장이라던가 혹은 애니메이션 은수저 같은 농업이라던가 축산을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작품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절대 그런 작품 종류를 표방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들이 각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시골의 여유로움이라던가 시골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리얼하게는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골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 이 작품을 꼭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작품에 등장한 분교라고 하는 설정은 굉장히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히 여담인 건데 보통 미소녀 일상물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령대가 거의 통일이 돼 있잖아요. 동년배들. 같은 학년으로 구성이 된 친구들이 일상을 보내는 것이 주 포인트로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른다던가 그 캐릭터들의 개성을 부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되진 않는데 이 작품은 분규라고 하는 설정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중2, 중1,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구성이 된 제각각의 학년인 캐릭터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지는 동심, 그리고 중2라던가 중1, 초등학교 5학년으로 구성된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그룹과 초등학교 1학년이 가지는 어떤 괴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만족감을 준다. 이런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렌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대략적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어떤 내용일지는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얘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이 렌게라고 하는 1학년 여자아이 캐릭터를 접할 때
느끼는 포인트가 한 3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굉장히 독특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린 만큼 동심이 충만한 캐릭터라는 점. 이것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독특한 정신 세계. 이 부분은 이 캐릭터가 노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작중에서 호타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자기가 고안한 술래잡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술래잡기는 얼마만큼 도깨비를 리얼하게 표현하느냐. 이 부분이 승패를 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술래잡기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게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상당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재미로 다가오고 또 가족놀이, 역할극 놀이를 할 때도 보통은 사람 캐릭터를 맡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본인이 날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작품에서 재미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차인데 토끼에게 먹이를 주러 가면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율동을 하다가 맨땅으로 다이빙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고 너무 황당한 모습이어서 실수를 좀 터뜨리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일한 에피소드에서 토끼에 의해 토끼장에 갇혔을 때 이 캐릭터가 하는 대사가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순수한 대사는 정상적인 대사였는데 애니 플러스죠. 그 채널에서 그 해당 에피소드에 관한 자막을 달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토끼에게 당근을 줬는데 토끼는 우리에게 엿을 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애니플러스 때문에 이 캐릭터의 정신 세계가 독특하게 보이는 측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복합적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이 캐릭터가 얼마나 개성적인 캐릭터인지를 가늠해 보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와는 상반되게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방학식 에피소드에서 언급이 되는 건데 이 캐릭터의 통지서를 우리들이 봤을 때 5점 만점에 5 점을 굉장히 다량 보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학업에 있어서 능률이 뛰어나다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1 학년생이니까 노는 의미로 학습에 임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캐릭터가 영특하다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또 1 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1 학년생이잖아요. 그런데 시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점. 시골은 차가 막힌다든가 신호 때문에 정차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1 시간 동안 무리 없이 50 킬로미터를 질주할 수 있다. 이 점을 중학교 1 학년인 나츠미에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만큼 이 캐릭터가 영특하게 보이는 측면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는 점. 제가 보기에는 작중에서는 거의 영재급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렌게의 그림을 봤던 호타루랑 코마리가 콩쿠르에 내보내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한 걸 보면 확실하게 영재적인 측면을 타고난 영재는 보통 또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진 모르겠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엮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동심에 관한 부분은 뭐 워낙에 어린 캐릭터다 보니까 굳이 어떤 특정 예를 들지 않아도 작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감상을 하고 나면 그 점을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인데 이러한 관점을 180 도로 깨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그 기점이 되는 것이 사회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캐릭터는 고립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립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인 또래와 어울려 본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뭐 굳이 제가 심각하게 이 부분을
파고들고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시골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다루는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사회에서 나왔던 모습이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인지 렌게라고 하는 캐릭터가 상당히 안쓰럽게 보이고 이 캐릭터를 치유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게가 태어나서 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언니들이죠. 자신과 놀아줄 수 있는 캐릭터들. 즉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언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과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렌게는 일단 본인보다 언니인 캐릭터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언니인 캐릭터들도 렌게를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하지만 또래와 어울리면서 느낄 수 있는 또래만의 감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캐릭터는 겪어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묘하게 워낙에 연령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도 또 생각에 있어서도 핀트가 어긋나는 측면들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7회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언니들이랑 학교에서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놀이 방법에 관련된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실뜨기를 할 때는 렌게가 이상한 느낌으로 실뜨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우주 같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언니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또 만화를 보면서 자신은 갑자기 만화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재밌다고 받아들였는데 언니들은 그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렌게가 두 장을 넘겼기 때문에 만화가 다른 만화로 전환이 된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좀 엄근진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렌게와 좀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흙놀이를 할 때 렌게가 빚은 찰흙 공예품을 언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평이 좀 갈릴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렌게는 굉장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니들이 아니고 동년배와 어울렸어도 저러한 트러블을 일으켰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린아이의 감성과 생각은 또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랑 언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들이 옛날에 놀았던 방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괜히 주변에 금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금을 밟으면 살 수 있고 이 금에서 벗어나면 물에 빠져서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놀았던 분들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영역과 또래들이 놀면서 그 감성을 공유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렌게가 앞서 표현했던 다양한 놀이 방식을 또래들이 겪었다면 오히려 호응해 주고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놀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렌게가 본인의 또래와 만났을 때 같이 놀았던 것들을 보면 전혀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둘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느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캐릭터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회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밟아 나가 보도록 하죠. 우선 맨 처음 장면에서는 여름방학을 굉장히 무료하게 보내고 있는 렌게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밖에 나들이를 나가는데 그간 시골에서는 본 적 없었던 본인 또래의 여자아이가 두리번거리고 있는 걸 보고 접근을 하죠. 그 캐릭터가 바로 호노카라고 하는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와 어찌어찌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아주 즐거운 시간을. 그래서 렌게도 그 부분을 무의식 중에 인지를 했는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낸 어느 날 렌게는 또 호노카랑 놀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번쩍 떠지는 눈을 아침에 경험을 하고 호노카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호노카는 없었죠. 왜냐? 호노카는 시골에 거주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사실 사회에서 미리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정보다 호노카가 일찍 집에 돌아갔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렌게가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렌게의 표정이 슬프게 변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렌게와 호노카가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들을 연달아서 또 보여줍니다. 근데 원래는 그 장소에 호노카와 렌게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아무도 없는 어찌 보면 좀 황량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계속 연달아서 보여지죠.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참 여운을 느끼게 만들고 렌게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렌게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다가 호노카가 렌게에게 사진과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다행히도 마음을 풀고 호노카에게 답장을 하기 위해서 언니를 조르는 모습으로 그 에피소드가 끝났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을 감상하고 나면 렌게라고 하는 캐릭터가 가질 또래가 없는 시골에서의 외로움, 이 부분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골이 가지는 상당히 중대한 맹점일 수도 있다는 느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골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어린아이의 정서에 있어서 시골의 자연 경관을 온전히 느끼게 하면서 자유롭게 방임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또래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감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는 독자들에게,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저와 같은 생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끝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과연 호노카라고 하는 캐릭터와 렌게라고 하는 캐릭터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호노카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은 1 년에 길어봐야 뭐 한두 해 정도 될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걸로 그 긴 시간을 절친으로서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선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깝게 저에게 비쳤는데 뭐 그래도 작가가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그려줄 수 있다면 '렌게도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뭐 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뭐 어쨌든 렌게 화이팅!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아마 다들 이 커플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렌게와 카가야마 카에드라고 하는 캐릭터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흐뭇한 조합이에요. 마치 바라카몬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한다 세이슈라고 하는 캐릭터랑 나루라고 하는 캐릭터,
이 두 명의 관계 같은 느낌으로 좀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겹쳐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이처럼 나이 차이가 나는 캐릭터 간의 조합이 꽤 재미나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에데라고 하는 캐릭터, 흔히 오타쿠들이 굉장히 좋아 죽는다고 하는 츤데레라고 하는 캐릭터의 포지션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작중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에게 이 카에데라고 하는 인물이 반응하는 모습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무뚝뚝한 데에 반해서 오직 렌게에게 접근할 때만은 살뜰히 챙겨주고 애정하고 또 약한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츤데레로서의 풍모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의 관계라든가 논논비오리를 다 보고 나서의 감상은 '아 이 카에데라고 하는 캐릭터 원작에서 분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물론 저는 만화를 본 적은 없어서 실제로 분량이 늘어났는지 늘어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중에 있어서는 이 캐릭터가 렌게와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재미없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작가도 이거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렌게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 그 주변 인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론을 심적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외모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죠. 작중에서 유일하게 금발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튀는 외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많은 분들에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렌게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전에 실컷 했으니까 카에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제2회 첫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캐릭터의 성격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본래의 어떤 좀 무뚝뚝한 모습, 그런 것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하는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철저하게 가게 점원으로서의 모습? 물론 정상적인 거죠, 그게 굉장히. 처음 보는 손님에게, 여기서 처음 보는 손님이라 함은 호타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손님에게 무뚝뚝한 모습, 불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장사꾼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상태로 코마리랑 호타루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는 그냥 우리들이 단순한 조연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7회에 등장하면서부터 캐릭터가 상당히 정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렌게가 막과자집에 방문해서 뽑기에 대해서 가불론박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그 때문에 당황했던 카에데 본인이 렌게를 놀려줄 심산으로 막과자의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불러서 렌게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그 리액션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아웅다웅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흐뭇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그 에피소드가 마무리될 때 렌게가 저녁까지 막과자집에서 놀았기 때문에 카에데 본인이 손수 렌게의 집까지 바려다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이 캐릭터가 예사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적절한 표현인가요? 간접적인 건 아니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회에서 작게나마 주인공 캐릭터들이 문화제를 학교에서 열겠다라고 했을 때 렌게가 카에데를 초대했는데 카에데는 가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문화제에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렌게가 막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또 결국에는 뜻을 굽히고 문화제에 참석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고, 또 10 회에서는 이 카에데라고 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렌게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아끼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나오거든요.
당시에 악이었던 렌게를 우연치 않게 봐주게 되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트러블을 겪었지만 결국 렌게에게 정을 붙이게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렌게에게 빠져서 본인 집에 있는 맛과자를 재고라고 대충 그냥 얼버 부리면서 렌게를 보러 오고 맛과자를 먹여주는, 그리고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 장면들, 이 일련의 장면들을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해 평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카에데와 렌게의 그 관계가 상당히 마음에 든다, 보기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제작진이나 만화의 작가가 상당히 잘 표현한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작중에서 카에데는 맛과자집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게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맛과자집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시골 동네에서 주인공 일행 5명 정도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을 판다든가 혹은 대여를 해 준다든가 통신 판매 대행 같은 것들, 이런 부업 같은 것들을 하면서 계속 가게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업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캐릭터인데 저는 적어도 이 카에드라고 하는 캐릭터가 맛과자집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 가난한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굳이 가게를 유지하는 이유가 '렌게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이 두 캐릭터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멋대로 상상하는 건데, 앞으로 작중에서 한 4 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렌게는 이 분교의 마지막 학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는 고등학교로 통학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맛과자집을 이용하는 빈도수도 더 적어지겠죠. 혹시 카에드라고 하는 캐릭터는 마지막 손님인 렌게를 끝까지 받아주기 위해서 그 가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좀 생각을 달리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작중 세계관이 음 사제상 시공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만화 원작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진 모르겠는데, 작중 시간이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같은 학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렌게가 혼자 분교에 남겨지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되었든 제 개인적인 그런 감성으로 이 배경을 좀 놓고 보면 마지막 손님인 렌게를 받아주기 위한 카에데의 큰 그림이 아닌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렌게에 대한 보살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거는 작가의 오피셜이 아니라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진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고 그냥 저 혼자 뻘소리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애틋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사소한 이야기를, 라디오를 구실 삼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주목했던 3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 봤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마저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회차 목소리의 형태에 대해서 비판 여론을 탐구했을 때는 상당히 그 수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다시 좀 편안한 일상물 장르로 넘어오다 보니까 비판 수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의 일상물들은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이러한 장르를 바라보는 사람들 혹은 소모할 사람들만 감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딱히 비판의 여론이 강하게 나올 여지가 많진 않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러한 사정으로 이번에는 비판 여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진 않고요. 주로 캐릭터 특성과 관련된 밈들 이런 것들을 주력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긴 말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알맞을 것 같네요. 빠져보도록 합시다. 애니메이션 논논비오리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역시 초등학생은 최고야. 선생을 벌합시다. 선생은 나의 원수. 여러분, 이제 세상은 끝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시선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입니다. 역시 초등학생은 최고야. 아주 유서 깊은 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로큐브인가요?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순수하게 초등학생들이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중 중학생인 남자 캐릭터가 즐거움과 감탄을 느끼면서 하는 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고유의 의미가 변질돼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노리는 음흉한 시선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 부분인데요. 너무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철컹철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미야우치 렌게 초등학생 1학년 여자 캐릭터 그리고 초등학생 5학년 여자 캐릭터인 이치조 호타루 이 두 캐릭터에게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음흉한 시선이 담겨있는 그런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 말의 문맥이 캐릭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렌게에게 이 표현을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진짜 순수한 의미로 이 렌게라고 하는 캐릭터가 워낙에 귀엽다. 정말 초등학생 캐릭터, 귀여운 이 캐릭터가 난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호타루에게 이 문장이 적용될 때는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생은 최고다. 뭔가 좀 음흉한 느낌으로 호타루를 바라보는 그런 몹쓸 사람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렌게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제가 아까 전에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고 호타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호타루라고 하는 캐릭터가 초등학생 5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작품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생 5학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조숙한 몸매와 언행을 보이는 또 행동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생 5학년이 인형 만들기를 하고 클래식을 듣고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요리하는 기술, 스킬 이런 것도 뛰어난 듯한 묘사가 있거든요. 반합을 사용하는 법이나 칼질을 하는 법에 그 나이 또래에 맞지 않게 굉장히 능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괴리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초등학생 5학년이 무슨 블랙커피를 마십니까? 이거는 그냥 이 캐릭터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조숙함을 만화에서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여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몸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작중에 나온 호타루의 앨범의 1년 전 모습, 지금과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 나이 또래에 걸맞는 체형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1년 사이에 지금의 그 성숙된 몸매로 진화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소녀 일상물에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잖아요. 수영복을 착용하는 그런 장면. 여기서도 정말 초등학생 5학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의 한 고등학생쯤 되는 발육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태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타루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면서 딱히 뭐 성욕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뭐 제가 너무 선비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애초에 일상물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둔감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시면서 이거를 밈으로 승화시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숙하고 성숙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모습만 비춰봤을 때도 이 캐릭터가 충분히 어린애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 작중에 코마리라고 하는 중학생 2학년의 굉장히 아담한 체구를 가진 호타루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호타루가 좋아한다는 묘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회에서 그 코마리에게 사탕을 받고 굉장히 좋아 죽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을 놓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어린아이로서의 풍모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수욕을 하는 에피소드에서 코마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호타루는 코마리가 혹시 유괴당한 건 아닐까 하면서 망상에 폭주해서 울음을 진짜 어린애처럼 빵빵 터트리고 진심으로 징징거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또 토끼장에 갇혔을 때, 이때도 자신의 그 불안하고 무서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토끼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저녁에 마마가 스튜를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또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으로 눈집을 제작해서 그 안에서 놀게 되는 때에 굉장히 또 어린애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캐릭터가 마냥 또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캐릭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만드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캐릭터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뭐 작중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실제 모습은 제가 후자에서 언급했던 어린애스러움이 진실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대외적으로 자신의 외모라든가 평판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성숙된 캐릭터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무의식 중에 나오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본인이 굳이 자신이 동경하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침착하고 성숙하고 상식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거칠게 포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이게 하라구로의 속성처럼 문제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극히 보기 좋은 정도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내용,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는 역시나 알 수 없습니다. 제 뇌피셜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성숙된 모습과 어린애스러운 모습,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상당한 갯모애를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이라든가 또 외모의 부조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숙된 부분이랑 어린애스러운 부분이 부조화를 일으키는데 또 나이는 엄청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개성을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고 저 또한 굉장히 애니메이션상에서 재미있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좀 첨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뭐 결론은 그래요. 뭐 초등학생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시선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선생님이 상당히 문제적 인물이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야우치 카즈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작중에 등장하는 렌게의 첫째 언니죠. 이 캐릭터가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실 이 작품이 진지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의 일상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순수한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동감을 했어요. 이 캐릭터 굉장히 문제 있다. 하지만 작품의 특성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인물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캐릭터 교육자죠. 엄연한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모두 다 자습을 시키고 본인은 열심히 취침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작품에서 굉장히 자주 보여줍니다. 이거 일단 굉장히 문제죠. 아무리 자습에 맡기는 자유 수업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교탁에 앉아서 열심히 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물론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잠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로 묘사가 되긴 해요. 그래도 본업과 본업이 아닌 사적인 시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죠. 일단 여기에서부터 감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집안의 밭에 모내기 작업을 자신의 학생들을 속여서 시킵니다. 소풍을 가겠다라고 뻥구라를 치고 학생들을 자신의 논에 투입을 하는데요. 심지어 그 모습을 동생인 렌게조차도 굉장히 시니컬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농촌에 관련된 어두운 면, 부조리가 틀림없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제자들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이가 없는 상황 중 하나인 거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중에 모내기 기계를 몰고 와서 모내기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래 놓고 뻔뻔하게 하는 소리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이 좋을까 궁금했었는데 역시 사람 손이 기계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면서 기계로 열심히 모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보시는 분들이 당혹스러우셨을 거예요. 이 캐릭터가 악역 캐릭터인지 선역 캐릭터인지 좀 분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저는 적어도 이때 약간 악역의 기운이 물씬 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계속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늘어만 갑니다. 라디오 체조 출석을 사실은 선생이 해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아침에 공터 같은 데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들이 라디오 체조를 하러 나가고 아침에 라디오 체조가 끝나면 출석부에 도장을 받아서 그것을
과제 같은 형식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이 여선생님이 집에서 자고 있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문제점인데 이거는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 볼게요. 바다에 제자들을 데리고 놀러 갔잖아요. 근데 이때 코마리가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그 코마리가 유괴됐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호타루가 눈물을 흘리면서 폭주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카즈오라고 하는 캐릭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냥 너희랑 같이 놀러 온 것뿐이다. 선생으로서 놀러 온 게 아니라 친구로서 놀러 온 거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자신이 가장 연장자고 그 아이들을 통솔 해서 바다에 놀러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 이거는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적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봅니다. 또 다음 회차로 넘어가면 개학 날에 지각을 하는데요. 지각을 얼마나 했느냐? 점심시간이 돼서야 학교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폭설이 내려서 집에 하교를 하지 못해서 학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죠. 거기서 이부자리가 두 자리가 있고 한 사람은 침낭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침낭은 춥다라고 얘기해 놓고 본인이 쓱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모습이 나오죠. 나중에는 뭐 참교육을 당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연장자로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교육자가 본인이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이부자리에 쓱 기어 들어가서 말릴 새도 없이 잠을 청하는 그 모습이 참 무책임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좀 진지하게 접근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번 회차 사회에 목소리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그 작중에 등장하는 남자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밝은 분위기의 작품에서 이 캐릭터를 그렇게 곱게 보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나온 측면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캐릭터 문제 많은 거 사실입니다만 워낙에 밝은 분위기의 작품이고 또 작중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시골이라고 하는 장소가 워낙에 특수한 공간이다 보니까 유년 시절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캐릭터들이고 선생 이전에 친한 동네 언니 혹은 친구의 관계였기 때문에 작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상당 부분 유대감을 쌓고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호타루는 도시에서 전학을 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논외라고 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카즈오라고 하는 캐릭터도 상당히 편하게 혹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악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아예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었다면 이 정도로 나태하고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론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은 전 그래도 이 캐릭터 문제 있다는 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의 결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시선이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흔히 이제 업계 용어 내지는 오타쿠 용어 중에서 일상물 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상물이 가지는 특유의 평화로운 분위기, 여유로운 분위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작품이 결말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일상물로 계속 갈아타면서 그 마음의 허전한 느낌을 채워가는 분들. 이러한 영역에 계신 분들을 일상물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대외적인 평가를 제가 접해 봤을 때
가장 일상물 난민을 다량으로 배출했던 작품으로 많이들 이제 회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크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제가 아까 전에 뭐 시골적인 느낌을 100% 전달하는 작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워낙에 시골이 가지는 여유로움, 그리고 시골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담겨 있는 작품임은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 엔딩을 접할 때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일기 엔딩 내용을 보면 처음 1회 때 떡을 들고 가서 함께 간식을 먹었던 그 벚꽃나무에 벚꽃 새싹이 자라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캐릭터들이 같이 시골길을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더니 논논비오리를 감상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종의 무대 인사?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문 용어죠. 제4의 벽. 캐릭터들이 스크린 밖에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더 좀 각별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사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 줬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이 작품 워낙에 탄탄대로를 걸어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 뒤에 2기에 해당하는 리피트인가요? 그것도 나왔고, 또 극장판도 개봉했고, 또 당연하게 3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이 작품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2기가 보고 싶어지네요.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노잼 셀렉트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엔딩입니다. 예, 엔딩에서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는 다음 회차 돌아올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왜 항상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운드 트랙의 엔딩입니다. 오늘도 참 재미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네요. 열심히 그리고 꾸역꾸역 녹음을 한 덕분에 5회를 잘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작품을 어떤 걸 들고 나올지 즐거운 고민을 지금부터 또 해봐야겠네요. 뭐 전편까지는 다음에 가져올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또 미리 준비도 해놓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다음 회차에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거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진짜 어떤 작품 가져오게 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흥미로운 다음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엔딩을 짧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